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주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숨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가시방석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문 틈새로 스며드는 싸늘한 공기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거실로 나가기가 무서워 한참을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 집에서 저는 밥을 얻어먹는 군식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제 앞으로 탕 하고 그릇 놓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진미였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어머님은 따로 차렸어요. 소화 잘 되시라고. 진미는 턱짓으로 식탁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들 대식이와 손주 민준이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고등어구이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멀건 흰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찬밥으로 끓인 것인지 밥알은 퉁퉁 불어있고 군데군데 덩어리가 져 있었지요. 제 속이 정말로 불편해서 차린 배려가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그저 너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일종의 선긋기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입안이 껄끄러워 죽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어요. 이걸 남기기라도 하면 당장 입맛도 없으신데 뭐하러 밥은 축 내세요?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올 테니까요. 아들 대식이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도 불편하겠지요.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갑갑할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정말 단 한 번쯤은 제 편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욕심일까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 아파서 고기 못 드셔. 너 많이 먹고 튼튼하게 커야지. 진미가 민준이 밥 위에 고등어 살을 발라 올려주며 굳이 저를 들먹였습니다. 7살짜리 민준이가 뭘 알겠어요.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쳐다볼 뿐입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손주 앞에서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물가가 하도 올라서 장보기가 무서워요, 정말. 식비가 2배는 더 나오는 것 같네. 누구는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데. 혼잣말인 척 던지는 저 가시 돋친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 집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죽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의무인 것처럼요. 식사를 마친 저는 설거지라도 하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진미가 매섭게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그릇 다 깨져요. 제가 2번 일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제 손에서 수저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져 넣었습니다. 와장창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군 채 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손주 녀석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주는 용돈은 진미의 눈치가 보여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리어카를 끄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어요. 한 달간 꼬박 모은 돈은 32,000원.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이 품에 안고 장난감 가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며칠 전부터 텔레비전 광고를 보며 노래를 부르던 우주용사 파워킹 로봇. 제 눈에는 그저 쇳덩어리 장난감으로 보였지만 민준이가 저토록 원한다니 꼭 사주고 싶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신제품이라며 5만 원을 불렀습니다. 제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지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창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어요. 어르신, 이건 지난 모델이라 찾는 사람이 없는데 3만 원에 드릴게. 기능은 똑같아. 상자는 좀 낡았지만 내용물은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며 장난감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하늘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생일날 저녁. 대식인의 가족과 함께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진미는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옷과 책을 선물로 내놓았어요. 민준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준비한 선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이건 할미 선물이야. 포장지를 뜯은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파워킹이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이는 로봇을 부둥켜 안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 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미가 민준이의 손에서 로봇을 매섭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김민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머님, 이걸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주워온 거 아니야.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야. 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진미는 코웃음을 치며 로봇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세요? 이거 봐요. 상자도 다 낡고. 이런 거 분명 출처도 불분명한 싸구려 중국산이에요. 환경호르몬 덩어리라고요. 우리 민준이 병들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울먹이며 내 로봇이야, 엄마. 할머니가 사주셨어. 라고 외쳤지만 진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이런 저급한 장난감은 우리 집에 들릴 수 없어. 진미는 그대로 베란다로 걸어가더니 창문을 열고 로봇을 아파트 화단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민준이는 내 파워킹 이라고 외치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대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진심과 노력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후에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단 수풀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로봇을 찾아냈어요.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체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욱더 집안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진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졌지요. 소파에 잠시 앉아있기라도 하면 어머님, 거기 어머님 앉으시는 자리 아닌데. 먼지 떨어져요 하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 작은 방 안에서 죽은 듯이 보냈어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는 것이 미안해서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집안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보이기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싹 해놓았어요. 뿌듯한 마음에 허리를 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진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미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장 청소기부터 찾았습니다. 제가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제가 닦은 자리를 보란 듯이
다시 시끄럽게 밀고 다녔어요. 아, 정말. 그냥 가만히 좀 계시지. 어머님이 한 번 손 떼면 내가 두세 번 더 치워야 하잖아요. 이러니 내가 집에서 쉴 틈이 없다니까. 그러고는 곧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나야.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또 속 터지는 중이지. 정말 해도 너무한다.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꼭 일을 만들어요.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늙은이를 모시고 사나 몰라. 진미는 저를 힐끔거리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말도 마. 남편이 아주 효자나셨어.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대. 자기가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정말이지 밥만 축내는 짐덩어리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짐덩어리. 그 말이 대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짐덩어리라는 말 한마디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었더니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이게 정녕 제 삶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제게 남은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요? 서러움에 북받쳐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며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방문은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감옥 같기도 했고요. 방 안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냉랭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짐 덩어리라는 세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가슴 한가운데를 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독사처럼 제 마음을 휘감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방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혔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시기를 낳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제 젊은 날의 기록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 손에 들린 것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세상을 담았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배경으로 저는 갓 30을 넘긴 젊은 안악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채 생선이 가득 담긴 나무 상자 옆에 서서 이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와 울퉁불퉁 굵어진 팔뚝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던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눈은 고단함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배실 나갔다가 거친 풍랑에 휘말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망연자실할 틈도 없이 5살배기 대시기의 손을 잡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 업1장 바닥에 좌판을 까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비린내 진동하는 업1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가장 물 좋은 생선을 떼어다 목이 쉬어라 외치며 팔았어요. 자, 광어 한 마리에 5,000원. 오늘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억척스럽게 소리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곤 했지요. 한 번은 덩치 좋은 남자가 다가와 이리저리 생선을 뒤적이며 값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상태가 영 안 좋은데. 3,000원에 줘요. 뻔히 거짓말을 하는 게 보였지만
어린 아들이 있는 여자라고 얕잡아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손님, 눈은 뒀다 뭐합니까? 이 아가미 색깔 좀 보소. 선홍빛이 아직 살아있지 않소. 제값 못 받으면 우리 대식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합니다. 제 당찬 태도에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제값을 치렀고 주변 상인들은 잘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그리고 당당하게 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손톱 밑에 낀 생선 비늘과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지독한 비린내는 제 아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이자 제 삶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으니 우리 아들 대학 합격 기념. 엄마가 라고 적힌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식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등록금 고지서는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기와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의 땀과 제 젊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당가에는 대식이가 태어난 해에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툇마루 기둥에는 해마다 아들 녀석의 키를 재며 그어놓은 금들이 빼곡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는데 부엌 아궁이에 검댕과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하나가 전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갈 거냐고. 이 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대식이가 제 손을 꾹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의 모든 걸 빼앗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감추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네가 잘 되는 게 엄마 집 지키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 이 낡은 집이 네 앞길을 막아서야 쓰겠니? 서울 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돈 걱정은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지금 이 집보다 10배는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으리으리한 2층 집으로요. 그때까지만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아들의 그 눈물 섞인 약속 하나를 가슴에 품고 저는 단칸방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밤늦도록 읽고 또 읽으며 힘든 시장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성공해서 10배는 더 좋은 집을 사주겠다. 그 말이 제게는 삶의 이유이자 지치지 않는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자 대식이와 진미의 화사한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진미는 참으로 곱고 예뻤습니다. 처음 아들이 진미를 제게 소개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아들 녀석도 제 짝을 만났으니 저도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놓나 싶었지요. 진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초부터 저희 집의 가난을 은근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어머니, 음식은 이렇게 짜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거든요라며 핀잔을 주었고 제가 큰맘 먹고 사준 옷은 제 취향이 아니네요라며 한 번도 입지 않고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한 가족으로 스며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진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사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인 오셨다는 말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집이 생각보다 더 아담하네요. 사부인은 제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깐깐한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진미는 제게 과일이라도 깎아오라며 부엌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마치 저를 그들의 대화에 끼워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사부인 드시기 좋게 정성껏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닫힌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진미야. 너 정말 이대로 괜찮겠니? 저 늙은이 병원비는 앞으로 더 들 텐데 어쩔 셈이야. 너희 시작부터 마이너스인 거 알지? 엄마, 나도 미치겠어.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우리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도 남아. 그런데 저 양반은 자기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병원 다니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당연한 줄 안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렸잖니.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 아들이랑 뭐하러 결혼하냐고. 김서방이 똑똑하고 성실한 건 알겠지만 저렇게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떡하니. 너희 아빠가 사준 이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대줘야 하니. 이게 무슨 팔자니. 그러게 말이야. 남들은 시댁에서 집이라도 한 채 보태주는데 우리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다 쏟아부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잖아. 순전히 우리 집 도움으로 결혼하고 집 사고. 전부 저 늙은이 때문이야. 저는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세차게 뛰다가 이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진미가 나를 저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희생이 며느리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빼앗아간 이기적인 행동으로 지긋지긋한 족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그만 사과 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달그락 소리에 놀란 진미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과일 이리 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목소리를 잃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빚을 진 죄인. 그래서 진미의 어떤 구박에도 항변 한 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억울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진첩을 덮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나를 위한 자리 하나 없다는 사실이 처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약속, 10배 더 좋은 집. 지금 제가 사는 이 집은 분명 제가 살던 낡은 기와집보다 10배는 더 좋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제 마음 둘 곳 한 평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비가 새고 외풍이 들던 그 낡은 집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적어도 저를 짐 덩어리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의 밤은 너무나도 길고 또 길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집안을 짓누르던 7월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대식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계곡이라도 다녀올까? 날도 덥고 민준이도 물놀이 하고 싶어 하잖아. 어머니도 오래간만에 바람 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의 말에 밥을 먹던 진미의 수저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못 들을 것을 들었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무릎도 안 좋으신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세요? 계곡은 돌도 많고 미끄러워서 젊은 사람도 위험해요. 괜히 가셨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병원비는 어떡하고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쉬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은 마치 꿀을 바른 가시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당신은 지민이 제발 빠져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체념한 채 괜찮다고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챈 손주 민준이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싫어. 할머니도 같이 가야 해. 할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아빠랑 엄마랑 둘이서만 가. 할머니랑 물고기 잡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민준이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고는 제게 달려와 허리를 꼭 껴안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저항에 진미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대시기도 난처한 얼굴로 진미의 눈치를 살피다가 마지못해 거들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저렇게 원하는데 어머니, 그냥 같이 가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진미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듯 아휴, 집만 늘었네. 아주 상전이야 상전하고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준이의 작은 온기가 눈물나게 고마우면서도 앞으로 닥칠 며느리의 서슬 퍼런 눈총이 벌써부터 걱정되어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진미는 평소보다 2배는 더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며 낡은 옷을 고르고 있으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어머님, 아직 준비 안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출발 시간 늦어지겠네.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오세요라며 재촉하기 일쑤였어요. 차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당연하다는 듯 제 옆자리에 찰싹 달라붙어 앉았고 그 모습에 진미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김민준, 앞으로 와서 앉아. 안전벨트 제대로 해야지라며 억지로 아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뒷좌석에 앉은 저와 민준이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저 하얀 꽃은 이름이 뭐야? 저건 개망초란다. 계란 프라이를 닮았지? 할머니 어렸을 때는 저 꽃으로 반지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놀았는데. 우와, 정말. 나도 만들어줘. 제가 신이 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앞에서 운전하던 진미가 신경질적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남편 운전하는데 방해돼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풀은 만지지 마세요. 벌레 옮아요. 그 얼음장 같은 한마디에 저와 민준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계곡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와 에어컨 바람 소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여행의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계곡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와 짙은 녹음이 제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대식과 진미는 그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느라 분주했어요. 진미는 제게 땡볕이 내리쬐는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어머님은 저기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고는 자기들끼리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몰래 물가로 향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자 온몸의 더위와 함께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서름까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물수제비 뜨기 시합해요. 내가 이길 거야. 민준이는 납작하고 예쁜 돌멩이를 잔뜩 주워와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돌을 받아들고 어렸을 적 실력을 뽐냈습니다. 제 손을 떠난 돌멩이가 물 위를 통통통통통 5번이나 튀어나아가자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와, 할머니 진짜 최고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아이의 환호성에 저도 오랜만에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물수제비를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며 작은 송사리떼를 쫓아다녔습니다. 잠시나마 제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손주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텐트 쪽에서 고기를 굽던 진미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흔들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민준이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물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빨리 이리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르던 채찍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민준이는 금세 시무룩해졌고 저는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손을 잡고 텐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진미는 민준이의 옷이 조금 젖었다며 수건으로 거칠게 몸을 닦아주면서도 제게 쏘아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보세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답답하시네. 다음부터는 절대 민준이 혼자 데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찰나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세차게 짓눌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하늘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쨍쨍하던 햇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산 너머에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왔습니다. 계곡의 바람도 방향을 바꾸어 서늘하고 습한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던 제 묵은 직감이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시가 진미야. 하늘이 이상하다. 이거 큰 비가 쏟아질 징조다. 어서 정리하고 올라가야겠다.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진미는 제 말을 콧방귀 뀌며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은. 기상청 어플에서는 비 소리 전혀 없었어요. 옛날 분이라 그런지 꼭 겁을 내시더라. 이제 막 재밌어지려는데 초치지 마세요. 그녀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고를 미신 취급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대시기도 그러게 여보. 하늘이 좀 흐리긴 한데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계곡물이었습니다. 상류에서 쏟아진 엄청난 양의 비로 인해 맑고 잔잔하던 물은 삽시간에 사나운 흙탕물로 변해 집채만한 바위들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과 진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텐트와 비싼 캠핑 장비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보, 이것부터 차에 실어. 새로 산 건데 비 맞으면 안 돼. 민준아, 너는 저쪽 큰 나무 밑에 가서 꼼짝 말고 서 있어. 알았지. 진미는 민준이에게 소리치고는 남편과 함께 짐을 나르기 바빴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도우려고 의자라도 하나 챙겨 드는데 나무 밑에 얌전히 서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저와 함께 가지고 놀던 작은 빨간색 플라스틱 공이 맹렬한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아, 위험해. 그거 그냥 둬. 가면 안 된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순간 아이는 이미 물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을 잡으려 흙탕물에 손을 뻗는 순간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풍덩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이의 작은 몸이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거센 물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진미의 비명이 빗소리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계곡물 소리를 갈기갈기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대식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 쪽을 바라보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저항할 수 없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작은 점이 되어 저만치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엄마, 아빠를 외쳤지만 그 애타는 목소리는 금세 맹렬한 물소리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여보, 어서. 대식이가 이성을 잃고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오른 물의 기세가 어찌나 거세던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이가 떠내려간다. 거기 들어가면 같이 죽어. 누가 119에 신고 좀 빨리 해요. 라고 소리만 지를 뿐 누구 하나 섣불리 저 죽음의 물살 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흙탕물을 손으로 치며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민준이 어떻게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비워졌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 내 피부치, 저 물속에서 죽어가는 내 손주를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용암처럼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제 몸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신고 있던 낡은 고무신을 벗어 던질 겨를도 없이 그대로 차갑고 거친 흙탕물 속으로 제 늙은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뒤에서 대식이가 절규하듯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의 뼈를 시리게 후벼 팠고 떠내려오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사정없이 제 몸을 핥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젊은 시절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태왁 하나의 의지에 물질을 멈추지 않았던 억척스러움이 제 늙은 몸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물살의 방향을 잃고 어떻게든 저항을 줄이며 민준이가 사라진 곳으로 미친 듯이 헤엄쳐 갔습니다. 몇 번이나 거대한 물의 힘에 밀려 물을 먹고 물속 바위에 부딪혀 정신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긴 끝에 간신히 저만치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준이의 붉은 옷자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공포와 추위에 질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민준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할미 여깄다. 내 새끼 정신 차려. 저는 아이의 등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제 등 뒤로 보내 단단히 끌어안고 온몸으로 집채만 한 파도처럼 덮쳐오는 물살을 막아내며 강가로 향했습니다. 제 늙고 앙상한 몸이 방패가 되어주자 아이에게 쏠리는 물의 저항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가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했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팔다리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이대로 이 아이와 함께 죽는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만치 앞에서 대식이가 허리까지 오는 물속으로 들어와 필사적으로 저를 향해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제발 힘내세요. 어머니.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힘까지 쥐어짰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힘껏 대식이가 있는 쪽으로 밀었습니다. 받아라, 어서 받아. 제 외침과 함께 대식이의 손이 마침내 민준이의 작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는 것을 본 순간 제 온몸을 단단히 붙들고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우리 강아지 살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안도하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제 어깨와 머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우지끈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저를 지탱하던 마지막 의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를 부르는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를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으며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제 마지막 기억은 아들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강가로 나가는 손주 민준이의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준 아들의 아들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제 고단했던 삶의 값은 다 치른 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고요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물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솜에 물이 스며들 듯 무거워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써도 눈꺼풀은 마치 거대한 산이라도 되는 듯 열리지 않았지요. 모든 소리는 두꺼운 물의 막을 통해 들어오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혹시 저승일까? 파도처럼 밀려오던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고 이제야 영원한 안식에 든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무능한 제 자신 때문에 아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힘없는 손 위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흐릿했던 의식의 표면 위로 애끓는 목소리 하나가 필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천하의 못된 년이에요. 어머님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요. 우리 민준이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곁에 없어요. 어머님이 제 아들, 제 세상 전부를 지켜주셨는데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다 갚게 제발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네. 어머님. 며느리 진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었던 절망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 찬 통곡이었어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파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끝없이 가라앉던 제 의식을 붙잡는 첫 번째 동아줄이 될 줄이야. 며칠이 지났는지 몇 날 며칠의 밤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진미는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제게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해성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생일날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폐지 주어서 사주신 그 로봇 장난감이요. 제가 그걸 화단에 버렸잖아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근데요, 어머님 사실은요,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돈 한 푼 없으시면서도 그저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걸 정확히 아셨잖아요. 저는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옷, 제일 좋은 책을 사주면서도 단 한 번도 민준이가 어머님께 그랬던 것처럼 환하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엄마로서 어머님한테 완벽하게 진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나서 그래서 그랬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속의 작은 공기방울처럼 제게 닿아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미의 마음속 풍경을 들여다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악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어리석었던 것 뿐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녀 역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술에 잔뜩 취한 아들 대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단단하지 않고 지쳐서 축 늘어진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아내하고 엄마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 하나 못하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진미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내가 편하자고 엄마를 방패막이로 삼았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제발 일어나서 이 못난 아들 등짝이라도 한 번만 더 때려줘.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까지 내 곁에 없으면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평생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산처럼 강인하고 무뚝뚝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현실의 소리들이 저를 애타게 붙잡는 동안 제 의식은 아주 깊은 과거의 기억 속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꿈결처럼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팠던 순간들이 끝없는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갓 스물이 넘어 시집 오던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수줍어하던 제 앳된 모습. 남편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을 잡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설레던 첫날 밤. 그리고 대식이를 낳던 날의 끔찍한 산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덩이 같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환희.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빛의 저편에서 너무나도 그리웠던 얼굴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인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어머니였습니다. 옥주야, 내 딸아. 고생 많았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리 온. 여기는 아픔도 없고 서름도 없는 곳이란다. 이제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포근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평생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슬픔을 다 내려놓고 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쉴 때가 되었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어머니를 향해 한 발자국 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눈 좀 떠봐요. 민준이가 할머니 주려고 종이약 접었어요. 이거 100개 접으면 할머니 일어나는 거 맞지, 엄마? 어디선가 작고 맑은 목소리가 그 모든 빛을 뚫고 번개처럼 제게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길을 잃은 제게 유일한 등대의 불빛 같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아직 갈 수 없다. 나를 기다리는 저 여리고 작은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따뜻한 손짓이 아쉽게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제 의식은 민준이의 목소리라는 단 하나의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헤엄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가느다란 수면의 빛을 향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사투와도 같았습니다.
천근만근, 아니, 이 세상 모든 바위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던 눈꺼풀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제게 남은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그 빛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산 하나를 맨손으로 옮기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한참 동안 초점을 잃고 흔들리던 시야가 서서히 선명해졌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설고 차가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소독약 냄새, 제 심장 소리인 듯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제가 병원에,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제 목은 마치 돌처럼 굳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야의 한쪽 구석에 며칠은 좋게 입은 듯한 낡은 옷차림의 낯익은 형체가 보였어요. 제 침대 옆 간이의자에 상체를 불편하게 구부린 채 엎드려 잠들어 있는 며느리, 진미였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샌 것인지 그녀의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두덩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꼿꼿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본 적 없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제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자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났는지 진미가 부스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커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진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눈을 한번 깜빡이자 그녀의 입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세상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여기요.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에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병실로 몰려들어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작은 불빛을 눈에 비추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냐고, 이름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아주 겨우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트를 뒤적이더니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님의 생명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정신없는 소란 속에서 진미는 제 손을 붙잡고 말을 잇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어린아이처럼 펑펑 쏟아냈습니다. 곧이어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대식이도 제 손을 잡고 엄마 고마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제가 정말로 아득히 먼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살던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야 했던 창고나 다름없던 작고 어두운 방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안방이 제 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보기만 해도 푹신해 보이는 좋은 침대와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제가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안락의자까지 놓여 있었지요. 어머님,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답답하지 않게 제일 좋은 방으로 옮겼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진미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삭막하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며느리 진미였습니다. 그녀는 제 그림자처럼 24시간을 따라다니며 저를 보살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고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 매 끼니 다른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냈어요. 예전에는 멀건죽 한 그릇으로 저를 타박하며 밥만 축낸다고 쏘아붙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갈치조림 해봤어요. 어머님은 푹 익은 물을 넣은 걸 좋아하신다고 대식 씨한테 들었어요. 너무 짜지는 않으세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제 옆에 꼼짝 않고 앉아 제가 밥 한 술을 다 뜰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고 물이 비면 먼저 알아채고 따라주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겼어요.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제 휠체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법 없이 직접 밀고 의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꼼꼼히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날 배운 대로 제 굳은 팔다리를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주무르며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단 한치의 귀찮음이나 의무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무치는 미안함과 진심 어린 정성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미는 예쁘게 깎은 과일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복을 제가 발로 걷어차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는 그리고 저와 이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 모두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년이에요.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도 못하겠어요. 다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전부를 바쳐서 어머님께 갚으며 살게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이 못난 며느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어머님. 진미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지난 세월 동안 그녀에게 받았던 모진 서름과 가슴 아픈 구박이 파편처럼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제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비는 그녀를 보니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미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진미의 태도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에 익숙했던 제게 그녀의 숨막히는 친절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면 어디선가 어머님 하고 기겁하는 소리를 내며 달려와 컵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소파에 편히 앉아만 계세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손발이 꽁꽁 묶인 사람처럼 다시 안락 의자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짐 덩어리에서 하루아침에 상전이 된 것 같았지만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진미는 저와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애썼어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말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드라마 재미있지 않아요? 저 여자 주인공 너무 얄밉다. 그죠? 나는 잘 모르겠구나. 어머님은 어떤 탤런트 제일 좋아하세요? 옛날 분 중에 신성일 씨? 아니면 남궁원 씨? 나는 그런 거 다 모른다. 대화는 툭툭 끊겼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밥상은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밥알을 씹는 소리마저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우리의 관계는 마치 산산조각 났다가
어설프게 붙여놓은 값비싼 도자기 같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서로에게 날카로운 상처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의무감, 그리고 지독한 어색함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가족으로 다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았던 행복의 시간 뒤에는 언제나 더 큰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미와의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동거가 아주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시커먼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막대한 병원비로 집안의 가게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휘청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들 대시기의 사업이 크게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었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대시기의 작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시기는 매일 밤 깊은 한숨과 함께 술에 취해 들어왔고 낯빛은 하루가 다르게 죽은 사람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돈 문제로 부부가 날카롭게 다투는 소리가 밤마다 제 방문 틈새로 송곳처럼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아파트 대출 이자 어떻게 막을 거야?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온단 말이야. 민준이 학원비도 벌써 2달이나 밀렸어. 나도 미치겠다고.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는데 씨가 말랐어. 다들 내가 곧 망할 거라는 걸 아는 거지. 전화도 안 받아 다들. 그러게 내가 말렸잖아. 그렇게 무리해서 사업 확장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다 당신 고집 때문이야. 그럼 어떡하라고. 당신이랑 민준이 그리고 우리 엄마까지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놀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대화를 엿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누군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이 모든 고통이 마치 저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날 계곡에서 무모하게 물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저 착한 아들 내외가 저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렵게 되찾은 제 건강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활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아주 천천히 걷고 있으면 이웃 주민들이 저를 보며 보란듯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803호 시어머니 맞지? 응, 맞대. 며느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더라. 아들 사업은 완전히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말이야. 참 딱해. 그러게. 저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결국 집까지 내놓게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 젊은 며느리만 불쌍하지 뭐. 그 말들은 다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너덜너덜해진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미가 아무리 제게 잘해준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여전히 아들 내외의 등골을 빼먹는 쓸모없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혹은 교활한 뱀처럼 진미의 오랜 친구라며 연희라는 여자가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보기에도 화려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을 휘감고 나타나 집안의 품격과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했어요. 그녀는 힘들어하는 진미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드나들며 진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미 너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곱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정말 대단하다. 너 같은 효부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나라에서 상이라도 줘야 해. 연희는 진미를 한껏 치켜 세우면서도 은근히 대식의 무능함을 탓하며 진미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진미야,
나는 이번에 강남에 작은 상가 하나 계약했잖아. 이자 빼고도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니까. 여자는 말이야,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야 남편한테 무시 안 당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언제까지 남자만 바라보고 살래? 연희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진미에게 달콤한 독약 같은 희망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은밀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진미를 유혹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내가 너를 내 친동생처럼 아끼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인데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한 달 수익률이 무려 20%야. 1억만 투자하면 세금 떼고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그냥 들어온다니까. 너희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이거 한 방이면 다 해결돼. 대출금,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까지. 저는 연희라는 여자가 처음 저희 집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구르며 온갖 인간 군상을 다 겪어본 제 눈에는 그녀의 번지르르한 말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뒤에 숨겨진 검은 손해가 빤히 보였어요. 사람을 볼 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불안하게 눈알을 굴리는 것,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몸짓과 화려한 말투를 쓰는 것. 모두 제가 시장에서 수없이 봐왔던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진미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진미를 조용히 불러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진미야, 저 연희라는 친구분 말이다. 혹시 너한테 돈 이야기를 하더냐? 너무 쉽게 돈 버는 이야기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결국 내 돈이 아닌 법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란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충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진미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꺾으려 한다고 오해하고 날카롭게 저를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뭘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뭘 아세요? 연희는 지금 저와 우리 가족을 도와주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든 이 집을 다시 일으켜보려는 제 마음을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세요? 제발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위태롭게 쌓아 올려졌던 신뢰와 화해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가만히 앉아 돌봄만 받아야 하는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우려가 현실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연희라는 교활한 뱀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진미는 그날 이후 마치 영혼의 반쪽을 도둑 맞은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지독한 불안과 헛된 기대를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희의 연락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사기꾼의 농간에 깊이 빠져든 것이 분명했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법이니까요. 며칠 동안 진미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는 기분이 좋은 척까지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금방이라도 구겨질 듯한 얇은 종이장 같았고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대식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녀의 불안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유령처럼 거실을 서성이고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내다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제 진심 어린 충고를 낡은 잔소리 취급하며 제게 상처까지 줬던 며느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만 더 상하게 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정말 천에 하나라도 연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괜히 잘 되어가는 일에 초를 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닫고 그저 묵묵히 신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며느리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건은 진미가 연희에게 피 같은 돈을 보낸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올 것이 왔다는 듯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진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집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희가 일주일이면 첫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운명의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계의 초침이 정오를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그녀의 휴대전화는 그 어떤 기쁜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진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연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 지루한 통화 연결음이 가다가 이내 상대방이 받지 않았습니다. 진미는 바쁜가 보네 큰돈을 굴리는 사람이니 회의 중인가라며 애써 자신을 그리고 제 옆에서 지켜보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다시 건 전화에서는 싸늘하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 순간 진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진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닐 거야. 배터리가 없어서 그럴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연희는 내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지갑만 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희가 알려주었던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 창가에 서서 목이 빠져라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도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쿵쾅거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 세상이 온통 짙은 어둠에 잠길 무렵 현관문이 힘없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진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알던 그 꼿꼿하고 당당하던 진미가 아니었어요. 온몸의 뼈가 다 녹아내린 것처럼 흐물흐물한 걸음걸이,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 초점 없이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치 무너져 내리듯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의 사무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지친 몸을 이끌고 대식이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대식이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누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말 좀 해봐. 진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대식이가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을 때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대출 관련 서류들과 은행 봉투들이 대식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식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서, 아내의 이름으로 된 고금리의 신용대출 약정서,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 서류까지 대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제발 설명 좀 해봐. 왜 당신 이름으로 이런 대출이? 당신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진미는 그제야 고장난 녹음기처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연희의 달콤한 유혹, 한 달에 20%라는 허황된 수익률,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과 보험금, 대출금까지 집안의 마지막 숨통이었던 모든 돈을 긁어모아 연희에게 보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대식이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검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대식이는 처음에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절망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까지 몽땅 다 그 사기꾼 년한테 보냈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잠 안 자고 밥 굶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우리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고 우리가 기댈 마지막 보루였다고. 대식이는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분노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진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어. 매일 술 마시고 한숨 쉬는 당신 고생하는 거 더는 눈 뜨고 못 보겠어서 미안해. 여보, 내가 다 망쳤어. 가족을 위해서? 이게 가족을 위한 거야? 당신의 그 어리석고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가족을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고. 이제 우리 어떡해? 당장 다음 달부터 어디서 살아? 민준이는 어떡하고? 우리 엄마는? 병든 우리 엄마는 이제 어떡하냐고. 대식이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아이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진미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일의 무게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우리 가족을 내 손으로 지옥불에 밀어넣었어. 난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난 그냥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인간이야라며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그 처절한 말에 저는 더 이상 방문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거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전쟁터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긴 채 그렇게 속절없이 망가져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은 그날 밤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죽음과도 같은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조차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식이는 며칠간 회사를 정리하고 돌아와서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고, 진미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에 누워 밥도 먹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처럼 집안은 어둡고 차가운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린 손주 민준이만이 이 지옥 같은 분위기를 온몸으로 감지하고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어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차압을 알리는 붉은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우리가 가족의 역사를 함께했던 물건들 위에 붙은 붉은 딱지는 마치 우리 가족의 몸에 찍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무서운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가족은 제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고 제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하나뿐인 손주가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이 정말로 끝장날 것만 같았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아주 오래전 제 기억 속에 보석처럼 묻어두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물려주신 낡고 바래진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어있고 군데군데 달아서 찢어진 그 공책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장 비법이 어머니의 고운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장맛 하나로 동네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아주 지혜롭고 강인한 분이셨거든요. 저는 그 공책을 처음 받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집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 공책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옥주야, 내 딸아. 여자가 시집가서 사랑받으려면 다른 거 없다. 음식 솜씨, 특히 장맛만 좋으면 굶을 일도 없고 남편한테 구박받을 일도 없는 법이다. 이건 그냥 음식 비법이 아니야.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집안 여자들이 꿋꿋하게 가족을 지켜낸 생존의 지혜란다. 그러니 네가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나가야 한다. 알겠느냐? 어머니의 그 말씀 덕분에 저는 평생 장 하나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담가 먹었습니다. 그 깊고 구수한 장맛은 제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제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비법 노트를 품에 안고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진미를 찾아갔습니다. 진미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자 그녀는 힘없이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미야, 그만 알아누워.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민준이는 누가 보니. 일어나.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에겐 아직 두 손이 있고 아직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지.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값싼 동정이나 어설픈 위로는 지금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녀의 앞에 낡은 비법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건 우리 집안의 역사고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생존 비법이다. 나는 평생 이 장맛으로 내 아들을 키워냈어. 이제 네가 이 맛을 이어받을 차례다. 진미는 멍한 눈으로 공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희망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이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한 죄인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님. 제가 손 떼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자격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다. 네가 저지른 실수, 네 손으로 직접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도울 테니 한번 믿고 따라와 보거라.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할 거냐? 저 어린 것한테 가난과 절망이라는 끔찍한 유산을 물려줄 셈이냐? 민준이라는 말에 진미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희망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굳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테니. 그 순간 진미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씨앗을 품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군인처럼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미가 사기당하고 남은 아주 약간의 돈과 제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두었던 쌈짓돈 몇 푼을 탈탈 털어 장을 담글 재료를 샀습니다. 가장 좋은 고추와 국산 콩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먼 시골의 장터를 돌아다녔고 커다란 솥을 이웃에게 빌려 며칠 밤낮으로 콩을 삶고 메주를 쑤었습니다.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련하고 묵직한 손길과 진미의 젊고 꼼꼼한 손길이 더해지자 절망으로 가득 찼던 집안에는 어느새 구수하고 맛있는 장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어색했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며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동지가 되어갔습니다. 진미는 늦은 밤, 제 굳은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요라고 눈물 지었고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주며 고생이 많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딸이라고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고추장과 된장이 세상의 빛을 보던 날, 저희는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동네의 작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한쪽 구석에 작은 좌판을 폈습니다. 옥준의 손맛이라는 어설프지만 정직한 간판을 내걸고 저희가 만든 장을 작은 단지에 담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의 허름한 좌판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맛을 보이기 시작하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 고추장 정말 맛있다. 텁텁하지도 않고 아주 깊은 맛이 나네.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된장이 짜지도 않고 구수하니 아주 일품이구먼.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진짜 된장을 맛보겠어. 이거 한 통 주시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은 그 어떤 광고보다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저희 좌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해가 지기도 전에 저희가 며칠 밤낮으로 고생하며 준비한 모든 장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텅 빈 단지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꿈을 꾸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번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돈은 진미가 잃어버린 수억 원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저희의 피와 땀, 그리고 절망 속에서 다시 피워낸 기적 같은 희망의 결정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세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저희가 만든 된장으로 보글보글 끓인 찌개와 갓 지은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는 눈물나게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희의 작고 허름했던 좌판, 옥준의 손맛은 그야말로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희가 만든 장이 옛날 방식 그대로 어떤 화학 첨가물도 넣지 않은 건강하고 정직한 진짜 손맛이라는 입소문이 동네를 넘어 시 전체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좌판 하나로 시작했지만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어 곧 장터 안에 번듯한 작은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미는 밤을 새워 인터넷을 배우더니 곧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문량은 저희 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깊은 시리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 대식이도 저희 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실패한 놈인데요 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저는 아들의 등을 힘껏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지.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된다. 나는 평생 장사만 했지. 이런 복잡한 서류나 컴퓨터는 하나도 모른다. 네가 우리 가게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다오. 대식이는 그제야 자신의 역할을 찾은 듯 배송과 마케팅, 회계 업무를 맡아 꼼꼼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했던 사업 경험이 오히려 저희 가게를 체계적으로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고 늦은 밤까지 배송할 상자를 나르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동안 저희 가족의 가슴에 깊게 패였던 상처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아물어갔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미는 이제 제게 더 이상 껄끄러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비법과 지혜를 이어받을 유일한 수제자이자 제가 평생 갖지 못했던 살가운 친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식이와 진미 사이를 흐르던 냉랭했던 기류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땀 젖은 얼굴을 다정하게 닦아주며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도 오늘 정말 수고했어라며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뜨거운 불 속에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나서야 비로 더 단단하고 순수한 강철이 되는 무쇠처럼 지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하며 1년쯤 지났을까요? 저희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아주 초라하고 낯익은 행색의 여자가 저희 가게를 기웃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진미의 친구, 연희였습니다. 온몸을 휘감았던 화려한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은 깊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듯했어요. 연희는 저희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망설일 틈도 없이 진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천벌을 받으려니야. 나 좀 살려줘. 지금 나한테 돈 몇 푼만이라도 빌려주지 않으면 나 정말 큰일 나. 제발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 단 한 번만 도와줘. 응. 그녀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진미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는 연희를 아주 차분하고 단단한 그러나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일어나.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원망과 후회 속에 갇혀 살았던 과거에 못나고 어리석었던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야.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남의 것을 탐하고 너 자신을 용서하고 너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라. 미안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이 돈은 우리 가족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궈낸 소중한 희망이거든. 이 희망을 너 같은 사람에게 더럽혀지게 할 수는 없어. 어서 가봐. 진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지난 1년간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선 것입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떨군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의 강물은 아픔과 상처를 씻고 흘러가 어느새 2번의 가을을 더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긋지긋했던 빚을 모두 갚던 날, 진미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든, 그러나 아픈 기억이 함께 서려 있던 좁은 아파트를 떠나 마당이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제가 늘 꿈꿔왔던 그런 집이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이제 저희 가족의 보물이 된 커다란 장독 수십 개가 따스한 가을 햇볕을 받으며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옥준의 부엌은 이제 동네의 작은 가게를 넘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먼저 찾아와 입점을 부탁하는 제법 이름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눈부신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손에 잡힐 듯이 가깝고 푸르렀고 마당가에 심은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뽐내고 있었지요. 이제 제법 늠름한 초등학생이 된 손주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던져두고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는 이제 제법 익숙해진 솜씨로 새로 나갈 장독에 붙일 상표의 고사리 손으로 꼼꼼하게 풀칠을 하며 저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긴 듯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고추장은 왜 이렇게 빨개요? 가을 햇님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저와 진미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민준이 말처럼 따뜻한 햇볕이랑 좋은 바람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곱고 맛있는 색깔이 되는 거란다. 제 대답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열심히 풀칠을 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는 아들 대식이가 전국으로 나갈 배송 상자를 트럭에 실으며 힘차게 구령을 외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영차.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과 절망 대신 건강하고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갓 버무린 고추장을 손가락으로 푹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아, 역시 우리 집 여자들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 어쩜 이렇게 맛있지? 대박이야, 대박. 능청스러운 아들의 칭찬에 진미가 웃으며 그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훔쳐먹더라. 어서 일이나 마저 해요. 그들의 정다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진미와 저는 커다란 고무 대야에 탐스러운 새빨간 고춧가루를 붓고 함께 정성껏 고추장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손짓 하나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의 호흡은 척척 맞았어요. 진미는 어느새 저보다 더 장 담그는 일에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고추는 정말 색깔이 곱네요. 햇볕을 잘 받아서 그런지 올해 고추장은 유난히 더 달고 맛있겠어요. 백화점에서 추가 주문이 또 들어왔는데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진미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네 솜씨가 날마다 일취월장해서 그런 게지. 처음에는 고춧가루 하나 제대로 못 풀던 애가 이제는 청출어람이라고 나보다 더 잘 담그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너한테 한 수 배워야겠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딜 감히요. 어머님 손맛을 따라가려면 아직 100년은 멀었어요. 제가 평생 어머님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보고 배워야죠.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 해요. 아셨죠?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소녀처럼 까르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고 매콤한 장 냄새는 혹독했던 시련을 이겨내고 저희 가족이 마침내 다시 찾은 진한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고추장을 버무리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희고 곱기만 했던 그 손은
이제 고된 노동으로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손보다 더 투박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제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던 나약한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자신의 두 팔로 가족의 행복을 든든하게 짊어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린 아이의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죽음의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녀. 하지만 이제 진미는 제게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불길 속에서 제가 얻은 세상 가장 귀한 딸이자 동지이며 제 삶의 모든 지혜를 물려줄 든든한 후계자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약속했던 10배 더 좋은 집은 넓은 평수나 비싼 가구로 채워진 화려하고 텅 빈 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좋은 집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가족들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바로 이곳, 우리들의 따뜻한 마당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한숨의 밤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의 끝에서 이처럼 소중한 가족과 눈물나게 따뜻한 행복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 곁에서 어느새 제 손보다 더 투박하고 단단해진 며느리의 손을 힘껏, 아주 힘껏 사랑을 담아 잡아주었습니다.